네, 간밤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지금 증시는 출렁이고 있고요. 이럴 때 좀 안전자산 투자를 통한 좀 해지 전략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니인사이트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14일 오늘 이제 연방정부 예산이 소진이 되고 의회와 트럼프가 14일까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폐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다행히도 네. 오늘 아침에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필리버스터 같은 거 최대한 안 하겠다. 네. 웬만하면 공화당 거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즉 연방정부 폐쇄 우려는 조금 일단락됐다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트럼프가 오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별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왜 증시와 위험자산이 좀 조정됐는데 큰 발언을 하지 않고 용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셧다운하고도 좀 말씀을 엮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민주당이 지금 두 개의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공화당의 예산안에는 머스크랑 트럼프가 추진하는 그 구조 개혁 관련된 부분들이 저지되어 있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화당 주도로 이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냥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상원에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장점은 머스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개혁안들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은 있지만 지금 경기 침체랑 그리고 증시 조정이라는 이미 이런 압박들이 와 있는 현실에서 셧다운에 대한 이 피해 자체들을 민주당이 다 독박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척 슈머가 얘기하는 것처럼 통과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통과시켰을 때의 단점은 향후에 공화당이 주도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안이나 여러 입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상력과 견제력들을 좀 잃을 수 있다라는 부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후자 쪽을 선택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즉 통과될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생각도 없진 않을 거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본인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 정책과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책. 근데 지금 증시가 조정이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트럼프가 스스로 이런 정책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그때를 기다리자라는 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연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감세 정책이랑 복지 축소 정책을 트럼프가 또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싸우자. 그때 제지하자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판단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증시 조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용인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여기 민주당의 정치적 딜레마랑도 엮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치적 딜레마. 어쨌든 미국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민주당의 좀 기류 변화도 일으키고 있고 잘 해결돼야 이제 시장에도 좀 좋을 테지만 혹여라도 이제 셧다운이 될 경우에 시장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들이 원래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증시가 조정받더라도 끝나고 나서 바로 급반등해요.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갔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이 이제 지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 예산안으로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끊기게 됩니다. 연방 정부가 폐쇄가 되면. 그러면 소비랑 투자의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이미 수면 위로 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센티먼트 네. 측면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국 경기에 좀 영향을 주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증시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충격을 받고 있고, 근데 1분기 GDP 나오 보면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금 선수요도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선은 네. 지금 미국이 뭐 GDP 나우라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제공해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을 추정해서 그걸 전기비 연율화해서 올해 성장이 얼마 정도 될 거다라는 거를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이게 1분기 추정치가 원래 4%였어요. 4%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네. 근데 지금 몇 퍼센트까지 빠졌냐면 마이너스 2%대까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예외주의라고 해서 4% 성장을 봤었던 게 역성장이죠. 그러니까 빠진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업데이트가 되면 바뀌겠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는데 이거 왜 이런가를 살펴봤더니 뭐 소비 지출이나 정부 지출 이런 게 빠진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역성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그래서 이거를 순수출을 또 까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었고 수출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순수출에 대한 항목이 빠진 건데 이번에 1월 무역 적자의 60%를 기록한 항목이 뭐였나 봤더니 금이었어요. 근데 그 금 중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사는 비화폐성, 넌 머니터리라는 이 금 항목이 있는데 그게 60%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선취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는 순수출 감소가 있고 그 순수출 감소에는 금이 무역 적자의 60%를 차지했다. 그럼 뭐 금 이런 효과를 제외를 한다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우선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도 압박을 받으니까 네. 역성장에 대해서 금 조정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2% 정도 재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최근 수치가 마이너스 2.4%입니다. 네. GDP 나우가 전망해주는 게 여기서 2% 더하면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폭이 훨씬 더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포인트 정도 높게 나올 수 있다. 미국 경제 관련해서 최근 이제 고용 우려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구인이직 보고서 양호하게 나왔지만 공무원 해고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 해고, 미국의 고용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뭐 졸트, 네. 뭐 1월 지표지만 나왔고 논팜, 고용 보고서도 2월께 나왔는데 네. 사실 여기서 지금 도지가 행하려고 하는 정부 고용의 감원들이 네. 사실 지표상에는 크게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영향을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지표 가지고 확인하기에는 뭐 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겠고 한 작년 한때 이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네. 미국 경제에 위기감이 번진 적이 있었는데 실업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연준의 목표 수치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작년 12월 FMC에서 전망해 놓은 게 가장 최근 수치인데 실업률을 4.3으로 보고 향후 3년 동안도 4.3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이 완전 고용에 달하는 실업률도 4.2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4.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이번 3월 FMC 다음 주에 있죠. 이때 실업률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저희가 좀 염두에 봐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국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머스크가 추진하는 정부 고용들의 이게 계속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2000년 이후로 비중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전체 실업자에서 정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가 7%였는데 이번 2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자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좀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면 연준 역시도 실업률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될 가능성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도 좀 챙겨봐야겠고 최근 고용 지표에서는 또 자발적 이직이 조금 늘고 있다는데 이 부분 또 고용 시장에 좀 냉각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한 달짜리 개선이어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계속 내리막길이 아니라 자발적 이직은 저희가 이직 수요가 있으니까 나 이직할래, 임금 더 준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좀 개선됐다라는 게 아직은 노동시장 침체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지금 고용시장이 진짜 침체라고 하려면 이 지금 실업인데
다음 달도 실업자고 다다음 달도 실업자를 이제 연속 실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 침체랑 비교해 봤었을 때 연속 실업자의 비중이 과거 침체 때는 우상향하는 그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개월 연속 좀 감소하는 국면이라서 고용시장을 가지고 침체를 논할 때 과거 패턴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아직은 고용시장발 경기 침체를 논하기엔 전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용시장은 괜찮다라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연달아서 나왔는데요. 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저는 물가를 네. 올해 6월에 발표되는 5월까지는 내려갈 걸로 봅니다. 관세 정책 다 차치하고 봤었을 네. 때. 근데 다만 어제도 PPI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그 전날 CPI도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증시는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공은 연준으로 넘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짜리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확인했지만 이게 상반기 쭉 내려가는 그림들을 확인을 하면 다음 주에 있을 3월 FMC에서는 그렇게 뭐 비둘기파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5월과 6월 FMC를 앞두고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그래 이 정도 물가에 좀 아래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도 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는 조금 증시나 금리에 대한 분위기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물가 지표도 계속 챙겨 보셔야겠고요. 지금 그 약 경제 지표들 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에 진입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식시장 약세를 어떻게 보면 용인하고 있다고라고도 봐야겠고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건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용인했다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이겠죠. 증시가 빠졌으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거를 사후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셧다운 이슈. 이게 민주당의 정치적 딜레마를 좀 활용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용인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미국 국채의 상환 물량이 8조에서 9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게 단기채만 한 6조에서 7조 달러가 됩니다. 금방금방 롤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월별로 보더라도 4월에만 2조 달러 정도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재융자 비용, 즉 조달 비용 자체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좀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는 뭐 지난주에도 여쭤봤었는데 국채금리가 최근에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 국채금리 하단 뭐 흐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채금리 말씀하시는 미국 거예요? 국채금리. 저는 미국 국채금리는 연중 하단 여전히 한 3.8%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랑 똑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딱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방송 나왔었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테일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보는 기술적 하단,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05에서 4.13% 되면 좀 차익 실현하시라라는 의견들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사야 되는 레벨들이 제가 작년 4분기부터는 턴 프리미엄을 강조하면서 4.5%부터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단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경기 불안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4.3% 중후반 정도 되면 분할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시장 조정으로 최근에 이제 채권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은 방금 미국 말씀드린 그 레인지를 네. 보면 되게 좁잖아요. 네. 거의 한 20bp, 30bp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사실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저는 좀 어려울 거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벨을 지키실 자신이 있으시면 이때 사고 이때 차익 실현을 하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지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알게 모르게 독일 금리랑 일본 금리가 작년 연말 종가 대비 지금 40bp, 50bp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이슈로 올라간 부분들인데 이게 독일 경기가 아직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이슈만으로 금리가 올라가 있고 증시가 올라가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3% 정도 부근까지 갔었을 때는 경기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인지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도 아마 고민이 깊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길을 돌리셔서 유럽 국채를 좀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정점에 좀 들어가셔서 좀 자본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들도 물론 환율은 좀 고려하셔야겠지만 그런 전략들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할 필요도 있다. 유럽 국채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